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가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요. 왜 제목을 마키아벨리로 붙였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요, 정치를 윤리 도덕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정치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쟁투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현실주의 정치가죠. 우리가 사실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가치, 이념, 철학,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인간 내면에 흐르는 권력욕, 이런 것들을 제대로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준석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당후사, 사실 그런 거 없더라. 권력 정치의 흐름에서 보면은 진짜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정치의 본질인 거죠. 물론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당도 만들고 또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손님으로서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 시대에 몇 안 되는 지식인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지식인. 너무 너무 과찬이자 평범하신 것 같아요. 뭐 지식인이 뭐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지식인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느끼고. 아니 저는 이게 이 마키아벨리 지혜라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마키아벨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오늘 교수님과 방송하는 이 코너명이 마키아벨리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뭐 저보고 지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코너는. 그러니까 이 우리 네. 변희재 대표님을 연상을 했으니까 첫 번째 손님을 모셨죠. 예, 그거라면 잘 선택하신 것 같은 게 네. 마키아벨리 이름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사실은 이 책을 읽기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네네. 제가 그 서울구치소에 한 1년 있었을 때 네. 다행히 시간이 많아서 한 마키아벨리 관련 책들을 좀 읽었어요. 네. 읽고 나니까 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이 동서공금에 유명하고 네. 왜 이 사람 서적을 그 당시에 금서를 내렸는지 알겠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나의 명분과 이런 거보다는 치열한 권력 투쟁의 전술 전략들을 얘기하는데 마키아벨리가 그거를 이탈리아의 이른바 민중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막 굉장히 고상하게 정치하려고 쇼를 하지만은 이 실제로 민중들에게 마키아벨리가 하나하나씩 저건 요런 뒤통수 치는 거고 요 겉멋을 알려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서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요즘에 그런 역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네. 좋은 역할입니다. 뭐 좋은 역할 하려고 한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마키아벨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목적이 선하면은 과정은 어느 정도 애둘러 가더라도 문제 없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여튼 뭐 저는 요즘에 한 역할이 저 여의도에서 나오는 수법들을 제가 이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제가 좀 여의도에서 한 20년 정치 매체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수법들이. 이제 다 보이죠, 대충. 물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는데 그걸 잘 안 가르쳐줘요, 시청자들에게. 근데 저는 좀 이제 정치보다 언론 쪽으로 확 정하다 보니까 진로를 제가 거의 가감없이 다 지금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저는 그 마키아벨리하고 저하고 딱 500살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가 1469년생. 잠깐 500살이면은 1400이면은 제가 1969년생. 그렇게 되겠네. 딱 500년 차이가. 네. 실제로 이 마키아벨리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저는 이제 전공이 정치학입니다만은 정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개념 속에 권모술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이거 공학적으로 보지 마,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말인 거예요. 정치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그런 뜻이 전략이라는 개념, 정략이라는 개념, 권모술수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명분을 내세워도 그 명분조차도 이제 뒤에서 작업해서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요즘 그 한국 정치가 특히 이제 대선 끝나고 21대 국회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냥 마키아벨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명분도 없고 가치도 없고 최소한의 위선의 탈도 벗어던지고 정치를 막하는 거 아닌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0년부터 이제 여의도에서 인터넷 정치 매체를 했었는데
초선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예, 물갈이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네, 네.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지금 네네. 이 국민의힘 여당 초선들이 음. 이 사실 그것도 정치공학인데 의도적으로 초선들에게 좀 바른 말을 시켜가지고 네. 자기 정당이 좀 새롭게 간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것도 공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거에 근데 그나마 그 정도 그런 했죠. 공학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초선들을 그냥 앞장서가지고 권력의 앞잡이로 만들어버리는 한마디로 최소한의 쇼도 안 하는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전하고도. 그러면은 지금 이 금방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보수 정당이 새로운 정치 엘리트가 충원되지 않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국민의힘만 이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 당권 권력이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실제로 이 지역구도로 인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TK 영남 지역하고 강원 지역 이런데 네. 점점 더 이렇게 이 초선을 이른바 바른말하고 참신하고 뭐 이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보다는 공무원 유형으로 이제 쭉 이제 예, 공천하는 네네네. 것이 좀 흐름이 잡혔어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양 후보가 그 당시 한 10몇 년 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는 다음번은 정권 교체가 뭐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안일하게 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좀 크게 이기고 네. 그러면서 2008년도 총선 때 공천 때 이제 친박 뭐 친이 공천 싸움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당권파에 줄 서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친박이든 친이든 그렇게 선호하는 흐름이 강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상대 계보에 좀 걸출하거나 논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싹부터 잘라내버리는 거네요. 잘못하면은 내부 개파 싸움 때 자기 편 안 들 수가 있으니까 네. 양 진영 모두 다 친박 친이 모두 다 공무원 유형에 엎드려 비는 스타일로 이렇게 가면서 막판에 지금 초선들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공천을 했는데 네네. 이분도 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더해져서 네네. 진짜 이제 이 입을 아예 다물고 그냥 권력에 기는 그런 스타일로 딱 잡아놨거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초선들이 전부 다 윤핵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전례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보면 예, 이제 예, 초선들이 거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저 김대중 정권 같은 경우는요, 의도적으로 초선들한테 야 좀 비판하는 얘기를 시켜요. 네네네. 뒤에 넣어가지고 네. 좀 정당이 살아있는 보여주려고. 대표적으로 네. 그 정동영 의원.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뭐 초선들 해가지고 바른 말 많이 하고 네, 뭐 건너갑하고 들이받고 이런 게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통령 사실 면전에서 건너가 폐지를 막 그런 주장했죠. 것도 좀 쇼에 비슷했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쇼를 통해서라도 이 정당은 젊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은 아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술만 마시면 전화를 한다는데 뭐 이건 뭐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주로 이제 중진 의원들 전화하면은 중진 의원들은 쓴소리 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예, 말 잘 듣는 초선들한테 술 먹고 전화하면은 초선들은 마치 임금한테 이 전화 받은 것처럼 엎드려 빌면서 이제 공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빌면 공천 들어오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렇게 분위기 가는 거죠 지금. 결국은 이 정당의 이 정치인들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제 돼요. 눈으로는 그랬어요. 저쪽 제가 좀 야당 민주당 쪽은 제가 별로 이렇게 연이 없어요 모르는데 네네. 한 20년 정도 보수 정당을 보니까 친이 친박이 싸워가면서 그 계파에 이 줄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업군의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한 직업군도 20년 있죠. 20년 정도 시간을 직업군이 점점 더 이 검사 판사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점점 공무원 출신 이제 관료 출신 많아지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정당에서부터 성장해왔던 이른바 뭐 보좌관이라든지 당직자 출신들은 거의 이제 피가 마르고 네네. 특히 이제 보수는 외부 시민운동가, 보수 시민운동가는 원천적으로 진입 금지. 그거는 왜 그런 거 뭐저 극우적이고 이런 극우적이라는 이제 그런 비판에 예, 어떻게 보면 예. 불구박을 한 거죠. 예, 뭐 예. 극우적 발언 경향도 있지만은 네네. 바른 말을 세게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어쨌든 바른 말을 먼저 세게 해가지고 막 그냥 튀면은 다 아웃시켜 버려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 여의도의 공무원화가 돼버린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뉴라이트 이 박세일 교수 선진화 이론 이거 나오면서 이 보수 정당의 중도 실용주의적 경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원이 됐거든요. 나름 쓸만한 엘리트들이었어요.
흔히 하는 남원정도 이제 음. 그때 이제 그 재선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전성기를 구가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와 남원정 방식으로 어쨌든 한 판은 벌였습니다. 그때 이명박 때. 네, 예. 근데 뉴라이트와 남원정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차라리 저럴 바에야 아예 이념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입 다물고 있는 공무원 스타일이 낫겠다. 아, 색깔 없는 사람들. 네, 색깔 없는 스타일이 낫겠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치를 주장해야 될 때 가치를 주장 못하고 네, 네. 당내의 개혁은 절대 불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거의 공무원이 된 거죠. 뭐 동사무소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내 개혁파 그러니까 남원정 이후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뒤로 없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남원정이 당내 개혁파로 보지 않고 완전 네. 다 이 서커스 쇼맨들이라고 보는데 쇼맨인데, 쇼맨인데 예. 이제 그 쇼도 없다는 거죠. 역으로 민주당에 적용해 보면요. 천신정 이후로 개혁파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하고 별로 이렇게 교류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 교류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어느새 저 국민의힘과 비스무리하게 돼 있더라고.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40명입니다. 상상을 아니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들 바깥에서는 이제 운동권 정당을 알고 있었는데 운동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점점 이 국민과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야, 그러면 여기도 지금 민주당도 초선들이 네네. 잘 눈에 안 띄잖아요. 별 생각 없죠. 예, 지금 이제 야당이 됐으면은 그야말로 머리띠 둘러매고 나와야 될 때 네. 거의 눈에 안 떠요 초선들. 전부 다 지역구에 가가지고 지금 예산 따왔다고 문자 전에 보내고 한번 제가 정신없습니다. 이 안민석 의원하고 좀 만났는데 네네. 오죽하면 5선인 내가 나서야 되냐는 거예요. 그 지금 민주당도 저격수가 5선의 안민석, 정청래 이런 사람들 아직도 저격수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단지 보수 정당의 구태 타락 문제가 아니고 여의도 전체 문제구나. 그렇죠. 아마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뭔가 당권파들을 내 가지고 자기들에게 줄 잘 쓰는 사람들 뽑다 보니까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국민의힘에 새롭게 들어오는 정치인들의 이념적 성향은 어떤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보수, 중도, 실용 아니면 뭐 극우 또는 이념 모른다. 모른다가 많지 않겠습니까? 모른다가 많죠. 예, 모른다가. 그리고 어느 쪽에 유리할까를 물어봐서 네. 보수가 유리하면 보수가 답하고 네. 뭐 진보가 이러면 진보가 답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겠어요? 제 눈에 띄는 사람들 다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도발적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은 뭘까요? 그분들하고 이제 뭐 초선들하고 친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분은 이미 네. 예. 자기가 정치적인 정신을 노무현 김대중을 승계하겠다고 이미 확고하게 밝힌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수도 없이 밝혔어요. 수도 없이. 그러면 진보 좌파죠. 진보 좌파가 보수 정당 기준 볼 때는 단 한 번도 이승만 박정희 정신 계승한다 이 말을 한 적이 없고 입만 열면 노무현 김대중 정신 계승하겠다 그랬으니까. 전두환 좋아한다는 이야기 조금 전두환 잠깐 있다 다시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지금 네. 그냥 계속 김대중 노무현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을 이제 맡은 게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네, 네, 네. 국정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초토화시켰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 플러스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분은 진보 좌파죠, 정확히. 진보 좌파고. 예, 정신이나 걸어온 노선이나 그 초선들도 그걸 알고 거의 맞춰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저는 뭐 진보 좌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없던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근데 같아요. 다만 이분이 자유를 입만 열면 또 자유를 떠들어대는데 예. 심지어 그 자유를 거의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를 얘기하는데 이거 하이에크 자유주의는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극단적 자유주의, 구성주의 완전 이건 비판이죠. 무정부주의 수준이죠. 예, 예. 기업의 모든 이 자유를 하다는. 근데 수사할 땐 또 기업들을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념이 없고 그냥 이 유리한 대로 왔던 사람이라 봐야 돼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유 말이 안 되죠. 기업들 그렇게 다 때려잡아놓고서 제가 하이에크 주자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이제 여러분들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이제 구성주의 비판이라 그래가지고 사회를 구조적으로 프레임을 짜서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 이제 하신 경제학자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리버테리안. 그렇죠. 리버리스트, 어떻게 보면 진보 자유주의자보다 더한 굉장히 비판하는 이제 리버테리안이죠. 기업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자. 예.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돈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이념이 없다고 봐야 돼요. 따지면. 이념이 없다기보다 이념을 모르겠죠. 그렇겠죠. 뭐 자기에게 유리한 것 갖다 붙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 초재선이 제가 알기로 한 60%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70%. 70% 재선까지 합치면 70%. 70%와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총재 역할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류의 대다수가
이념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탄탄할 수가 없죠. 탄탄할 수가 없다. 그 정치 공동체가 순식간에 깨질 수 있죠. 네. 한마디로 뭐 이권만 보고 모여드는 세력 아닙니까? 아, 이것만 보여 예. 된다. 그리고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권력에 좀 잘 보고 싶어도 지역구 현실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데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어차피 표는 이 국민들이 예, 하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초선들은 그런 경험도 별로 없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권력에 줄 서는데 조금만 흔들리면은 당연히 딴 데 줄 서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 얼마나 가겠어요, 저래 가지고. 우리 제목에 빗대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표피적인 악의적 개념의 마키아벨리스트다. 마키아벨리가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야 될 상황이지. 이런 이제 저런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스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악의적이고 표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키아벨리를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약육강식과 악의 교사만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마키아벨리가 그런 방법론을 제기한 이유는 이탈리아의 통일이라든가 이 민중들이 참여하는 민중적 공화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외교 안보적 이 시각이 훨씬 강했죠. 아, 그렇죠. 근데 외교가 그게 아니죠. 워낙 외교가 그게 아니죠. 어려웠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걸 그렇죠. 돌파하는 전술 전략 같은 거 많이 하시네요, 진짜. 감옥에 지식인 같습니다, 진짜. 그럼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을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네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그 공천한 이후부터 이 네. 정당은 절대 집권을 하면 안 됐던 정당인 겁니다. 예. 저는 근데 사실 이게 탄핵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탄핵이 되면서 의미 있는 이념 가치 지향적인 보수들이 많이 소멸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는 탄핵에서의 그 후폭풍과 부작용은 네. 보수에서 다수가 탄핵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정당 밖에 있는 네. 밖에 있는 보수가 탄핵 운동을 주도했고 어쨌든 이 보수 유권자들이 한 30~30%가 되는데 네. 탄핵 반대가 30~30%가 됐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유권자 거의 전체가 보수 유권 전체가 탄핵을 반대했는데 네. 계속 이 탄핵 반대 이쪽 세력이 못 올라가고 탄핵을 찬성한 세력이 5년 동안 계속 이 보수를 집권하면서 네. 이제는 탄핵을 반대했던 장외 보수조차도 한마디로 야, 이 진실 정의 가치는 밟히는구나. 그냥 힘 있는 자가 이기는구나. 그렇게 돼서 태어난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아니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셨던 탄핵을 반대했던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지자들이겠죠. 정치인들보다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패배주의가 겹치고 겹치면서 최소한의 보수적 가치나 진실도 포기하고 힘 있는 게 된다, 이기는 게 우리 편이다 해서 만들어진 게 윤석열 정권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탄핵 반대하고 태극기 들고 그렇게 후원금 거두러 다녔던 유튜버들 보수단체가 순식간에 윤석열이 줄 서면서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스팔트 보수라든가 그 흔히 하는 탄핵 반대했던 유튜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을 서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야. 아, 이게 보수적 가치를 들고 있는 그럼 보수 게 가치는 버리는 건가요? 예, 들고 있는 게 아무런 금전적이나 정치 권력적으로 이득이 없다. 돈 문제다. 예, 돈과 권력의 문제인데. 돈과 권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서 명분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게 최소한의 권력과 돈이 됐을 때 명분 주고 있는 건데 네. 아예 돈과 명분이 안 되니까 네. 던져버린 거죠. 예, 던져버리고 순식간에 갑자기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이 현장을 보시면요 정말 그로테스크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한 회고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가요? 5년 동안 박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힘을 보여준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탄핵 잘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이 부패하고 뇌물 받아먹은 박근혜를 잘 잡아놨다. 이렇게 주장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네. 여전히 탄핵은 잘못됐고 윤석열의 수사는 조작이 됐다고 주장을 또 하는 이유는 아직도 박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진 않지만은 갖고 있는 무형의 정치적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언제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야,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 진보 유튜버들이 보수단체 이 집회 때 와서 네네. 이 물어본 한 몇백만 나온 영상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윤석열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박근혜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그럼 박근혜는 뭐 구속 잘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잘못 시켰습니다. 그럼 윤석열 수사 잘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야, 완전히 논리적 완전히 모순에 딱 이게 저나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반발했던 보수 정말 극소수의 보수 세력들과 개돼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한 입으로 윤석열 만세 박근혜 만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야. 잡아놓은 검사고 이 사람은 피의자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이제 예측을 하시는 건데 예상인데 역사적 예상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예상입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 좀 더 기억되고 또는 이 보수 지지자들한테 오랫동안 이 가슴 속에 남아 있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일까요?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때는 보수 진영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볼 때는 뭐 이권적 기대 같아. 예전에는 뭐 역사적 문제를 했는데 네. 이권적 기대라는 것은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 온 거거든요. 거의 자산의 거의 한 7, 80%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탄탄하죠, 이게. 네, 네. 윤석열 씨라는 거는 보수랑 같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될 때 선거한 거 말고는 엮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더 극단적으로 이익 배분의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70%라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와 이익 관계를 넓은 의미에서 국가적 의미에서 공유했다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익 관계를 넓게 큰 의미로서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게 우리가 뭐 쉬운 얘기인데 네네. 윤석열이 이제 그 특검 제4팀장 할 때 이제 거기서 네네. 삼성하고 박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이제 모든 수사가 다 나왔습니다. 뇌물죄 관련 수사가. 예, 예. 그리고 태블릿 PC도 거기서 조작이 나왔어요. 뭐 예, 이거 예. 제가 조만간에 기자회견하겠지만은 그때 이 태극기 집회에서 정말 수많은 보수 인사들 대표적으로 조갑재 등등 해가지고 조작 날조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 사형시키자고 막 떠들었어요. 그때. 네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태극기 들고 자기를 추앙하려고 오는 보수단체들이 3, 4년 전만 해도 자기 죽이자고 집회에서 후원금 거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제 인사를 할 때 태극기 들었던 인간은 절대 자리 안 주고 있어요. 깡그리 뭐 인수위 때부터 아예 한 자리도 안 주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가 생길 수 없네요. 본인이 알죠. 이것들은 틈만 나면 다시 박근혜 만사로 갈 수도 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완전히 배척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는 조만간 터질 것 같은데 다시 요 문제가 터져서 다시 태극기 세력이 흔들리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마지막 남은 지지 세력이 20%가 그거거든요. 네. 영남권의 태극기들인 노인들이에요. 네. 이게 무너질 수가 있죠. 그분들이 빠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또 반감과 저항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더 세게 갈 수 있죠. 더 세게 갈 수 이런 사람들은 또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신 변절한 걸 또 감춰야 되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갈 수가 있죠. 이제. 야.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는 순간에요. 제가 이제 장담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0%가 됩니다. 네. 이미 진보하고 중도 다 빠졌잖아요. 네. 태극기 보수만 남아있는데 이게 돌아왔으면 0%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요. 자, 여의대 전체를 보면서 과거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념의 극단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정치 행태의 극단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좀 중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어느 순간에 이념의 좀 극단화가 됐던 때 시대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노무현 대통령.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념적으로 많이 붙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네. 좀 진짜 이념으로 붙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네. 과거사 문제라든지. 네.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이제 탄핵 이후에 이 여야의 대립은 저는 이제 이념적 대립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념적 대립은 없다. 이권의 대립이지. 이권의 대립이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념적으로 부딪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보적인 정권도 진보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때부터 이제 이기는 자가 그냥 선이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은 정당의 가치와 이념 다 사라졌고 그냥 네. 이권패들만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야, 아픈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저도 이제 느끼기에 정치의 수준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결 구도라는 게 이념 대립도 분명하고 있었죠 그때 분명히. 이념 대립도 분명하고 정책 대결도 분명했던 왜 것 같아요. 싸우는지 알고 싸웠던 거지. 그때는. 사학법 같은 경우에 네. 정책 대립도 분명히 그때 4대 보이지 입법이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념적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이념적 네. 문제였죠.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것들 보세요. 지금 이 당하고 지금 특검법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잡고 김건희 잡고 이런 싸움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이거 거의 수사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거잖아요. 정책 노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죠. 사법 노선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죠? 야, 그럼 이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더 큰 판을 벌여가지고 일단 싹 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완전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을 한번 봐야 된다. 예, 끝을 볼 필요가 있죠. 끝을 봐야 예. 된다. 그러니까 이념의 정치가 무너진 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 양쪽 다 네. 검찰을 줄 세워서 검찰 권력 가지고 이용하는 정치 하다 보니까 이꼴 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구로 쓰였던 검찰이 어느 순간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냥개가 이제 주인을 이제 물어서 이제 아예 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법 정치와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더 판을 크게 벌려서 특검이고 뭐 다 해가지고 그냥 쓸어버린 다음에 새 판 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자. 다 털어버려야죠. 이 이야기는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도 털어보자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법 정치를 낮게 만든 한국의 이제 관료제라든가 법치의 과도함이라든가 사실 이게 개헌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네. 문제들까지도 그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이제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 승자니까 네. 옛날 같이 내가 승자니까 이제 검찰 권력 이용해가지고 상대방 치겠다. 네, 근데 여기서 막히는 게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검사 출신이 아니면 어느 정도 먹힐 수가 있는데 수사를 당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검찰 공학을 만들어 놓고 지들이 검찰 이용해서 나를 친다. 이게 항변할 거리가 생겨버렸거든요. 이거는. 네, 네. 그럼 당연히 맞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특검법이든 상설특검을 다 이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쓸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재명 그 대표에 관해서는 이제 사정 당국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넘어올까요? 사정의 칼이? 저는 좀 애초에 거기까지는 안 가게끔 이렇게 기획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제가 좀 보는 판은 그래요. 이재명 대표까지만 살짝 도려내도 충분히 민주당을 흔들고 자기들이 판짤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흔들면은 스스로 존립 기반을 너무 이건 이제 진짜 완전 2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이재명 하나 정도는 도려낼 수 있겠다. 김건희를 지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치면 이제 김건희까지 같이 맞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이거 과도한 상상입니다만 이 검찰 정권이라든가 어쨌든 이 사법 로이어들 중심의 이 사법 정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까요? 아니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 지지율 떨어졌을 때 대책 논의하다가 이제 여의도 출신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준석 끌어안아야 되고 야당하고도 너무 들이받지 말고 이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여의도 출신들은 다 쫓아냈잖아요. 지금. 아니 한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다음 총선에도 어느 정도가 이 법조인들이 포션을 차지할까?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이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라고 뭐 하다못해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 계열의 대선 후보가 된다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까 이런 전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의도 정치를 다 이제 떨어뜨리고 검찰 중심의 사정 정국으로 지지율을 돌파하고 총선도 그렇게 돌파하고 차기도 그렇게 가려고 검찰 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뭐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 생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곧 정치한다 이런 해석이네요. 한동훈 장관도 그런 계산하겠지만 또 검사들끼리는 또 자기들끼리 라이벌이지 않겠어요? 그 지금 이 엘리트 검사라고 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한 열 몇 명이 지금 정부에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한동훈보다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자기도 하겠다 생각하겠죠. 그거. 그래서 검찰 정권의 결국에는 이제 종착점은 결국 검찰을 동원해서 칼을 쓰다가 거기서 막히면 이제 다른 답이 안 나오겠죠. 검찰들이 이제 정치권에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러면 1차 저지선은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보수 세력 내에서 1차 저지선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총선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요. 총선 내에서 과연 이 지금 대통령실이 예전에 이 여당과 정부처럼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사실은 장담 못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 지분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거를 잘 아는 중진들이 계속 발을 빼거든요. 지금 뭐 사실상 주호영 대표도 슬쩍 빠졌고 장지원 씨도 빠져나갔고 권성동 씨도 사실은 뭐 권력체에서 밀렸다 그러지만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역구가 더 중요해.
그래서 좀 다 지역구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중진 얘기하는 뭐 조경태, 뭐 김태호 주로 이른바 영남권의 중진들께 다 빠지는 네. 거는 네. 지금 TK를 제외하고 이 영남권 위험하니까 다들 지역구로 몰려가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당에 윤석열이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총선 승리가 가능하겠냐? 야,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은 대통령 탈당하라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그러고도 있겠네요. 남을 사람들이죠. 예, 원래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고 자기들 선거에 도움 안 되면은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또 이름 하나 바꿔가지고 더 창당하고 아마. 이준석 대표 예언처럼 4선 간호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가능하죠. 예. 네. 지금 흐름 볼 땐 충분히 가능하죠. 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보수가 다시 재구성돼야 되잖아요. 예. 재구성돼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수는 일단 인륜을 저버렸다. 인륜을 저버렸다. 윤석열에 줄 서면서 네. 인륜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 보수의 중추 세력들, 장외 세력이 이제 바닥을 받치는 세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 번 집회할 때 30만, 50만 명씩 모여서 그때 이 후원금이라는 게 한 탄핵 모여 때 한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600억 정도 풀렸어요. 네. 그 돈 가지고 다 헤쳐먹었습니다, 보수가. 야, 많이도 모았다. 그래 놓고 그렇게 탄핵 주범이라고 욕하던 윤석열을 대통령 만세 부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륜을 완전 파괴시켜버린 거거든요, 저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에게 줄선 저 보수 배신 세력들 다 한 번에 끝장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다 파묻어 버려야지 보수가 새롭게 갈 수가 있지. 네. 이거 두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생각하신 건 없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이 보수 변절 배신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보수에 대해서. 당신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또 전통을 좀 존중하고 원칙적이고 예의 바르고 뭐 앞뒤로 막히고 네. 좀 도덕을 존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수 정당을 혐오하는 이 청년층 같은 경우는 그런 보수의 그런 실제 정체성이 안 보이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윤석열과 그 변절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정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수 세력의 그 참모습만 드러나면은 저는 얼마든지 보수 정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제 보수주의 정당 뭐 전통주의, 온정주의, 품격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역사성이 아니 지금 그 배신한 보수역들 다 버크 얘기예요. 이분은 다 버크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보면 이제 우리 보수 언론들이 네. 이제 아니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야. 보수의 핵심은 도덕성이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을 치는데 아니 왜 김건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고. 보수의 생명은 도덕성이라 그러면서. 아니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가 하셨는데 도덕성의 핵심은 보수입니다. 진보는 원래 좀 싸가지 없어요. 원래 좀 도덕을 좀 이제 사회를 얽매는 좀 그런 관습으로 좀 보는 게 있고 관습으로부터 탈피하는 거기 보수는 때문에. 이제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도덕을 그렇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반대를 요구해. 아니면 도덕을 저쪽만 요구하고 우리 쪽엔 요구를 안 하냐고. 사실 시간이 짧아서 뭐 깊이 있게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깊은 내공은 그대로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던 이 도덕의 제거라는 것이 정치의 본질을 살리자는 이야기지 정치가 가지는 최종의 도덕, 인간을 위한다라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 이전에 인간이 되거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보수 진영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인간부터 되라.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좀 보수의 좀 본질을 얘기할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좀 그래서 짧았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본질을 벗어나서 딴 얘기들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예. 예,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될 시대 같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모두가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정치 이념으로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